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우리 오늘은 17번째 강의죠. 그래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의 17번째로 밀비오 전투와 밀라노 칙령. 오늘 이거를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많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밀비오 전투와 밀라노 칙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오늘 자세하게 훑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배우는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역사 공부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의미 있는 역사 공부하기 전에 이제 먼저 들어가는 개그 퀴즈. 콘스탄티누스가 서로마 황제가 되는 전투, 결정적인 계기의 전투는 밀비오 전투다. 아니면 악티움 전투다. 밀비오 전투. 악티움 전투. 악티움도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그죠?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이때 손을 드시면 이제 크게 남거나, 크게 많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고요. 밀비오는 어디에 있어요? 같은 밀시니까 밀라노에 있어요? 아니면 로마에 있어요? 야, 이거 헷갈려요. 밀시니까 밀비오, 밀라노 같기도 하고, 밀라노가 또 수도래니까. 근데 왠지 로마 같기도 하고, 네. 요거. 네. 일단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밀라노, 로마. 밀라노하고 로마하고 비슷비슷했어요. 자, 밀비오 전투에서 기독교 상징이 등장했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도 좀 드시네. 오늘 용감한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밀비오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 군의 숫자가 더 우세했다. 숫자가 더 많았다. 이거는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영웅이 되는 순간에는 군사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그거 뭐 아무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작전으로 이겼다 이래야 이제 역사에 길이 남는 영웅이 되는 거니까. 밀비오 전투에서 막센티우스가 죽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다? 아니면 잡혀서 처형당했다? 물에 빠져 죽었다. 처형당했다. 오늘 끝까지 용감한 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와. 콘스탄티누스가 여동생을 경쟁자와 결혼시켰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거야. 저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권력을 위해서 그냥 정략 결혼이 그냥 기본이구나. 자, 밀라노 칙령의 발표 장소는 밀라노다. 로마다. 자, 밀라노다. 로마다. 야, 오늘 이제 기가 막힌 답이 뒤에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좀 배고프시다고 조금 참으세요. 보람이 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밀라노 칙령의 문서 발표를 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다, 리키니우스다.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콘스탄티누스야, 리키니우스야. 콘스탄티누스다. 리키니우스다. 야, 여기도 한 반반. 야, 이게 아주, 우리 밀라노 칙령 그러면 당연히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또 어떤 거기에 배경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거 또 있네. 밀라노 칙령의 원문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없다. 근데 없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 밀라노 칙령을 피해받은 교회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교회 몰수하고 그러면서 그때 피해받았던 거를 보상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그때 뭐 그런 것까지 보상했을까요? 지금처럼 국가배상 이런 거 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자, 튀르키예는 예술, 생산, 금속, 문자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그 역사, 진화, 발달 과정에서 그 중심에 있는 데다라는 걸 보고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38개 탐방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 이스탄불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역을 탐방하는데 오늘 거는 이제 지난 편과 같이 콘스탄티누스 기둥이라고 하는 저기 보이죠? 아래 위에 그거를 기화로 해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세베르스 황조,
세베르스 왕조, 그 다음에 이제 군인 왕조 시대와 디오클레티아누스 테트라키아를 지나서 콘스탄티누스 왕조,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테오도시우스 왕조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밀비오 전투와 밀라노 칙령과 그 다음에 막국수 집에서 나오는 메밀 전병과 자, 밀비오 전투.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인 이제 막센티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시미아누스의 그 의붓딸이에요. 친딸 아닌데, 그래서 딸 어쨌거나 딸이니까 그래서 파우스타랑 콘스탄티누스랑 결혼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막시미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는 장인과 사이 관계가 됐고, 막센티우스하고는 이제 천암 매제 사이가 된 거잖아요. 권력 앞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혀 의미가 없죠. 권력 앞에는 아버지 아들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그 제휴를 위해서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지만 그거는 맺을 때고, 일단 서로 내가 이길지 잘 모르니까 일단 제휴를 맺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 내가 이기겠지라고 당연히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의 대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310년부터 이제 드디어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막시미아누스하고 콘스탄티누스하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부자죠. 막시미아누스하고 막센티우스 부자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하고 붙었는데, 이 남부 프랑스 갈리아 남부 여기서 싸우다가 이 그 막시미아누스는 자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망신당하느니 깨끗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즉 처남인 막센티우스하고 312년 10월 28일 날 밀비오 다리에서 붙은 거예요. 밀비오 다리 전투. 그래서 줄여서 이제 밀비오 전투라고 제목을 써야 되니까 해놨습니다만, 정확히 하면 이제 밀비오 다리 전투,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밀비오 다리 전투가 어디서 펼쳐져요? 밀라노예요, 로마예요? 예, 우리 박호 회원님 말씀처럼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밀비오 다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위에 포장돌 이건 뭐 나중에 깔았겠지만 이 그 다리 자체는 로마 당시의 모습대로 그대로. 제가 이제 폼 잡고 서 있는 저 자리가 바로 그 밀비오 다리다. 옆에서 보면 이제 전형적인 로마의 돔 아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돔이 아니라 아치 형식으로 만든 요 다리를 볼 수가 있고, 이게 로마를 가로지르는 이제 테베레 강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이제 밀비오 다리인데, 자 이제 밀비오 다리 전투 본격적으로 그냥 공부를 해봐요. 콘스탄티누스는 기반이 아버지 그러니까 트리오니까 갈리아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브리타니아니까 주력 지역이 갈리아, 브리타니아, 영국 그리고 스페인 지역. 이쪽이 콘스탄티누스를 지지하는 군대들은 거기 있는 거고, 막센티하고 막시미아누스는 원래 밀라노 지역이니까 이탈리아 반도하고 여기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원래의 주력 서로마 지역에 여기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군인들의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들고 온 군대는 약 2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핵심 부대는 뭐냐면 갈리아 지역에 있는 기병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용병도 좀 사고, 그리고 보병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 기병이 많기 때문에 기동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저쪽에서 브리타니아나 이런 데서 피투족이랑 싸우고 라인 강변에서 또 게르마니아랑 싸우려 가지고 전투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전투 경험.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에서 러우 전쟁 이후로 굉장히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는 베트남 전쟁 이후로 군인들이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전투 경험을 쌓고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투 경험이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센티우스군은 어떻게 되냐면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정이 되니까 훨씬 숫자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근위대 같은 이제 병력인데, 근위대는 뭐 폼은 멋있지만 의장대가 쭉쭉 빠지고 폼은 멋있지만 싸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병이 취약했기 때문에, 기병이 취약하고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왠지 좀 벌써 군대만 소개를 해도 느낌이 좀 막센티 쪽으로 싸하게 느낌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추정하는 걸 보면 고대 학자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대 사료는 안 보고 다양한 방증 자료를 갖고 현대의 여러 뭐 이러저러한 저도 잘 모르는 저런 학자들이 이렇게 이게 추정한 걸 보니까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3만 5천, 4만 명까지 콘스탄티누스 군을 추정을 하고 막센티우스 군은 한 7만 명에서 10만 명까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군인 머리 숫자로는 막센티우스가 우수했다. 그래서 막센티우스 이제 쳐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콘스탄티누스가 쳐들어간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이 쳐들어가요? 자신 없는 사람이 너 나와 그래요? 숨지. 그러니까 벌써 쳐들어갔다는 거는 콘스탄티누스가 뭔가의 어떤 풍부한 실전 검열력을 갖고 뭔가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라노에서 당시는 막센티우스 군이 로마로 이제 이쪽에 와 있었기 때문에 티베레 강이 이제 완전히 천연적인 어떤 우리의 6.25 때 낙동강 방어선처럼 낙동강 여기 티베레 강을 방어선으로 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밀비오 다리를 차단시켜버려요. 군대가 우리 6.25 때 뭐 터뜨렸어요? 한강다리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그 당시에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없으니까 그걸 폭파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밀비오 다리를 차단하고 그리고 임시로다가 부교 설치에 댕기면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부교도 걷어버렸으면 콘스탄티누스 군이 다리를 통해서 대거 진입을 못하니까 결국 이제 다리에서 한 번 붙어야 되잖아요. 싸우다가 다리로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그 시신을 이제 건져가지고 죽은 거를 최종 확인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콘스탄티누스가 싸우기 전날 하늘 태양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호크 시그노 빈케라가 저도 뭐 라틴어는 모릅니다만 네가 이 징표로 승리하리다라는 거를 꿈에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전승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제 후대에는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된 거고 당시에 그 역사가들인 락탄티우스와 에우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저런 내용은 없고 군사들의 방패에다가 키로 저게 이제 XP가 아니에요. 그리스 알파벳에서는 저게 그 키로 읽어요. 키. 그리고 저 P가 아니라 저게 R입니다. 그래서 XP가 아니라 키로를 읽어야 돼요. 그럼 키로는 뭐예요? 크리스토스의 크하고 리의 그 R라고 해가지고 저 XP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노그램이에요. 모노그램은 절제 철자 중에서 두 글자나 세 글자만 따가지고 줄여놓은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그러면 IMF 이렇게 줄이잖아요. 우리 경제가 지금 IMF 오느니 많이 막 그랬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모노그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키로가 바로 XP가 아니라 그리스 문자로 키로를 읽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노그램이다. 이거를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새기게 했다라고 라크탄티우스와 에우세비우스는 기록을 한다. 즉 로마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적인 승리를 기독교와 연결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런 거고 이게 키로예요. 이게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대형 박물관이 아니라 브리티시 뮤지엄, 그러니까 영국 박물관이라 해야 되는데 런던 영국 박물관인데 제가 이렇게 또 요새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졸려가지고 익숙한 대로 이걸 이렇게 해버렸네요. 도르셋 지방이라는 데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영국 서남부 지역에 있는 도르셋 지방에서 출토한 로마 모자이크고 이것이 350년경에 만들어진 모자이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굴된 가장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략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만들 수 있던 거는 314년 밀라노 칙령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50년경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정확한 연도는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는 이제 구약을 상징하잖아요. 선악과 그 아담하고 이브가 따먹을 때 그거니까 그렇게 놓고 로마식 토가를 입고
그 키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주 근엄하고 위험 있게 생겼나요? 인심 좋은 푸덕한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이 생긴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에서 무슨 스타일? 굿 셰퍼드. 그러니까 선한 목자 스타일. 양들이잖아요. 야훼 하나님의 피조물, 양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게 목자잖아요. 목장 그 주인들. 그렇게 해서 초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의 성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성자가 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구원해 주려는 사명을 띠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로마 시대의 시각예술로 표현할 땐 양으로 표현합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들을 잘 돌보는 이미지가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그 시각예술 갖고 제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초기의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는 근엄하거나 위험 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푸근하게 누구든지 가서 안길 수 있고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상으로 만듭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연도가 확인된 예술품을 통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이제 키로다. 그래서 저 키로를 콘스탄티누스가 방패에다가 박았다라고 락탄티오스 같은 학자, 이제 역사가들은 기록으로 그걸 남기고 있다. 여기까지. 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역사 기록에 나오니까 그 정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자, 이게 이제 절대 권력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냥 저절로 죽었어요. 동로마의 이 총괄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막판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갈레리우스가 기독교에 굉장히 관대해져요. 아프니까. 사람이 아프면 이제 신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막 풀어주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몰수했던 재산도 막 돌려주고 막, 그러면 되게 그렇게 뒤늦게 회개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뭐 바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311년에 갈레리우스 황제가 사망하면서 이제는 진짜 춘추전국 시대가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총괄 황제 갈레리우스가 멀쩡히 있을 때도 서로마 지역에서 중구난방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죽으니까 전체가 이제 이제 진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곡적 그때 리키니우스라는 사람이 동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정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동로마의 리키니우스, 그리고 서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이 둘이 돼가지고 둘이 만난 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 이듬해. 자, 그럼 밀라노 칙령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제 사이좋게 만나게 된 계기는 역시 또 로마 특유의 정략 결혼이 들어가요. 일단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제안을 합니다. 내 여동생이랑 결혼해라. 그 여동생이 바로 아빠 콘스탄티우스가 큰 마누라 헬레나를 내치고 결혼한 막시미아누스의 큰딸 테오도로가 사이에서 태어난 딸 콘스탄티아. 그래서 이 콘스탄티아랑 20살 리키니우스, 콘스탄티아가 48살 리키니우스랑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콘스탄티아는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막시미아누스의 딸 테오도르가 낳은 딸이에요. 이게. 이 콘스탄차는 뭐냐면 루마니아에 있는 그 해양 도시인데, 그 콘스탄차가 바로 콘스탄티아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배우겠습니다만, 여기 콘스탄티누스 왕조를 살펴보다 보면 아주 복잡한 일이 있어요. 자, 이게 콘스탄차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매제 일로 좀 와. 그래가지고 리키니우스가 니코메디아에서 밀라노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갔다는 거는, 싸우러 갈 때는 가는 사람이 센 사람이고, 누구 와 해서 부를 때는 부른 사람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키니우스를 불러요. 그래서 리키니우스가 밀라노로 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서 313년에 둘이 밀라노 칙령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게 이제 밀라노 대성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고딕 양식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 상부 지역까지만 하고, 이탈리아 반도 중부로 들어가면 고딕 양식이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데,
그 밀라노까지는 이탈리아반도 북부잖아요. 그래서 밀라노 대성당은 아주 후기 고딕 양식의 전형적인 그 파사드를 갖추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저거 한번 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 15분 정도 천천히 젤라또 하나 위에 물고 슬슬 빨아가면서 15분 정도로 남쪽으로 걸어 내려가면 바로 이 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1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합의한 장소로 추정되는 로마 황궁터예요. 그러니까 밀라노 메디올라눔이 서로마의 수도일 때의 황궁이 바로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를 주변 다 아파트인데 일부는 이제 이렇게 헐고 발굴을 하면서 한쪽 끝에다가 밀라노 고고학 박물관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황궁터에 고고학 박물관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밀라노를 탐방하면 여기를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특히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야 기독교의 자유를 주자라고 최초로 합의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여름에 가서 포즈가 안 좋죠? 억지로 찍은 사진이. 왜냐면 여기가 사진 찍기가 나빠요. 지금도 좀 밑에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황궁터다라는 걸 보고, 자, 이제 밀라노 칙령의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313년 2월 달에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와 동로마 리키누스가 만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자 합의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주 그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공표는 리키니우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록으로 남아있질 않고 2월 달에 하고 리키니우스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니코메디아로 돌아와가지고 6월 달에 리키니우스가 이걸 발표한 거예요. 밀라노에서 내가 콘스탄티누스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포고령을 313년에 니코메디아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키니우스가 이거를 니코메디아에 와가지고 발표를 안 했으면 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후의 전체 배경은 콘스탄티누스지만 이 발표하면서 로마의 공식 문서로 남겨놓은 거는 리키니우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또 하시는 분들은 리키니우스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양반이 이걸 안 남겨놨으면 또 모를 뻔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문서로 전해지는 것은 니코메디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라틴어 버전하고 그리스어 버전하고 두 가지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시에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죠. 이 동로마 지역은 다 그리스어를 쓰고 있고 로마 지역의 공식 언어는 또 라틴어 그런 거니까 두 개 언어로 병행하는데,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사가죠. 이 사람이 박해자들의 죽음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의 키케로다. 그러니까 키케로라는 것은 BC 1세기에 로마에서 활약했던 아주 대웅변가 겸 대문장가예요. 아주 우아하게 라틴어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이 락탄티우스가 거기에 비견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90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그 선생님으로 갔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네.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박해라는데 자기 선생님이 기독교도라니까 이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가지고 내쫓아버립니다. 선생님을 이제 개종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큰아들 크리스푸스의 그러니까 사부가 돼요. 이게 이제 이 락타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325년에 죽으니까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히 알고, 특히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 늘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라틴어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걸 우리 심혜원님이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때는 것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로는 에우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남긴 그리스어 버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339년에 죽는데 여기 이제 교회사라고 하는 아주 교회사가거든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니까는 카이세리아라고 있어요. 전차 경주당 지금도 크게 남아 있는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교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사에 대한 주요한 기록들은 다 이 사람 책을 참고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지하게 또 고마운 분이 바로 이 에우세비우스죠. 여기는 아주 콘스탄티우스랑 무지하게 친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니케아 종교회의하고 그럴 때 황제 옆에서 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뭘 알겠어요. 그 옆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에우세비우스다. 그래서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하나도 남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의 기본 철학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철학을 갖고 이 사람이 전개했는데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요건 우리 지금 은영 회원님이 요거를 해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크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한국어 해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와 나는 이거죠. 리퀴니우스가 쓴 거니까. 밀라노에서 만나서 제국의 안녕과 공공의 안전에 관해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 그래서 이제 밀라노에서 이게 합의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공의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 무엇보다 먼저 신성에 대한 경애와 신앙의 문제를 다뤘다. 기독교인들과 모든 이들에게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 전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교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해 주자라고 둘이 합의했다. 정말 좀 멋있죠, 그죠? 예. 기독교를 뭐 믿든 안 믿든 뭐 종교가 뭐가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큰 포용력을 갖고 제국의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 자체가 참 이는 하늘의 어떠한 신성이라도 우리와 우리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와 은총을 베풀게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는 콘스탄티누스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그 시민들에게 하늘에 있는 어떠한 신이라도 뭐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든 아니면 무슨 뭐 제우스 신이든 누구든 간에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이 우리 권력 아래에 있는 이 시민들에게 좋게끔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허용한 거다. 제우스든 뭐 누구든 간에 그 야훼든 누구든 그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다.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전 박해로 몰수됐던 기독교인의 예배상, 교회와 제사는 즉시 반환한다. 그리고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밀라노 측.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걸 공부하게 우리 회원님들이 해주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내용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로마를 다시 보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비록 공화국 시절은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오지만 황제 시절에도 그 로마 시민사회의 인권이나 그분들의 자유로운 사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제들도 어떤 그 1인지와 만인지상의 황제들도 이러한 통치 철학을 갖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폈구나. 요즘 정치인들이 훨씬 더 훌륭하구나. 그래요? 이 조치는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콘스탄티누스와 리퀴니우스가 합의를 했지만 밀라노에서 합의했지만 발표된 거는 리퀴니우스가 니코메디아에 와가지고 포고령을 내면서 이 내용이 정확히 알려진 거고 그 내용은 이렇게 제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상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통치로 인해서 손해난 거는 국가가 배상한다고 하는 이런 요즘도 지켜지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밀라노 칙령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준 지중해 시간 여행의 공부가 됐습니다.